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이후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 나서게 됩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해서 침체에 빠졌던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다시 성장을 해서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했을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이 기획을 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계승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시가 됩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실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며 그것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른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했습니다. 그러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로서 공장 등이 운영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석탄, 전력 등의 에너지원을 확충하려고 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금, 월급 수준이 좀 낮은 우리나라의 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을 육성해서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자잘한 소비재들을 우리 상품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외화, 외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합니다. 이들을 독일에 파견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라고 부르며 통칭해서 파독 근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힘겹게 일을 하였고 그렇게 번 돈들을 국내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들이 송금해온 외화는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군이 벌어온 외화와 함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중요한 기반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를 육성하려고 하였지만 자금이 부족하고 또한 선진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타국의 원료를 사와서 국내에서 제품으로 제조를 한 다음 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19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실시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 산림 녹화, 인구 팽창 억제, 과학기술 등의 진흥을 세부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땔감 등을 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었던 대한민국의 산들에 대규모로 나무를 심는 산림 녹화를 실시하였고 국내 물자의 빠른 운송을 위한 경부고속도로를 이때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선진 기술보다는 저렴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이 크게 육성되었고 건설, 제철 등의 산업에 필요한 산업인, 즉 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인 시멘트, 정유 등 기간 산업이 육성되어 이후 1960년대부터 진행되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도 석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정유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을 유지하며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1960년대에는 저임금, 값싼 월급에 토대를 둔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성장 전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960년대 동안 정부는 국가의 강력한 힘,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거침없이 밀어붙였고 특히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된 방안들, 그 전략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며 최대한의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효율적인 성장의 바탕이 된 풍부한 인적 자원입니다. 전쟁 이후 교육열이 증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취약하였고 이를 통해 글을 모르는 문맹률은 낮아졌으며 이렇게 교육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인적 자원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지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지도에 따라주지 않았으면 이러한 경제 성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할 거면 군대가 지도하는 나라들은 다 경제 성장을 했어야만 했겠죠. 근데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그 지도에 열심히 따라 주었음이 이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을 내 아이들, 내 후세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국민들은 이때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낸다라는 그 철저한 각오하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60년대간 연평균 7%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고속 경제 성장에는 그 효율을 위해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포기되고 방치된 부작용과 그늘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공업이 수출 주도형 공업으로 경제가 육성되었는데 가공무역의 구조는 외국의 원료, 원자재를 우리 돈으로 사와서 그 사온 원자재로 우리가 완제품,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물건을 수출하려면 그만큼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만 했고 이는 무역 수입과 수출의 비율,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그 완제품,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은 줄어들게 마련이라 해외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되는 대외 의존도가 심하다는 한국 경제 구조의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시기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느라 많은 돈을 외국에서 차관 형식으로 빌려오게 됩니다. 이는 외국에 대해서 진 빚, 외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공업 중심으로 말 그대로 공업 몰빵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업과 농업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는 공업 중심의 도시와 농업 중심의 농어촌 간의 성장 불균형의 원인이 됩니다. 이 두 사진은 둘 다 1960년대입니다. 각각 1960년대의 서울과 농촌입니다. 한쪽은 수많은 간판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신식 건물, 한쪽은 초가집.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차이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저임금 정책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의 요 기사를 보면은 여공등 2만여 명 폭사. 기사 속에는 미성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성들이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높이 1.6m밖에 안 되는, 선생님 키보다 작아요. 1.6m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장에서 13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저임금으로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에 경종을 울린 한 청년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수많은 의류 공장들이 모여있는 동대문 평화시장의 한 재단사였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그런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에 분노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존경하시는 대통령 카카, 안녕하시옵니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밖에 안 된다. 얘네 고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은 애들이다. 그리고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 인원들, 이른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다. 얘네 중학교 2학년이다.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100원 받으면서 하루 15시간씩 작업한다. 하루 15시간, 14시간에 이르는 작업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으로 줄여주시고, 한 달 일하면 휴일이 2일이 있는데, 제발 휴일 4번 해달라.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게 해달라. 그리고 애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일하느라 아프다, 건강진단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53년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는 나라였고, 법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3세 미만은 사회부에서 나온 취직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애들은 근로자로 쓸 수 없다.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또 채용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 진단을 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떡하니 53년부터 법에 써 있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월급을 싸게,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었고, 전태일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된 적용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태일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에게 편지를 보내서 개선을 호소하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은 동료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려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게 되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는 분신 자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여기 왼쪽에 이 장면은 예전 한국 영화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에서 묘사한 그 순간인데, 유튜브에 무료로 공식으로 올라와 있고 영화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쭉 뒤로 재생바를 쭉 뒤로 넘기면 바로 나와요. 제일 많이 본 장면으로.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동안 외면되어 온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청년 전태일을 기념하기 위해 청계천 버들다리 내에 전태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목소리도 피치도 좀 높아지고 좀 감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영상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10분 역사가 막 20분 역사가 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그닥 별로 그렇지는 않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